민주연합이 십상시 파문에 대한 검찰의 이른바 각본 수사를 지적하며 대여 공세에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긴급 의총을 열고 일부 상임위 개최도 거부했습니다. 동시에 당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빅3의 비대위원 사퇴와 이인영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 등으로 체제 정비에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10년 전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막을 알아보니 딸 교수 특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대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수사 상황, 또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반대 어르신들의 특별한 송년회 등을 보도합니다. 뉴스 속에서는 어제 뉴스케이가 보도한 84번 근로계약서의 주인공이 롯데호텔을 찾아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뉴스케이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십상시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일정의 일부를 거부하면서 국회 운영위 소집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미 있는 대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네, 민주연합 긴급 의총부터 알아보죠. 검찰 수사가 어떤 점에서 문제라는 겁니까? 네, 민주연합은 청와대가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줬고 검찰은 그에 착실히 들어맞는 수사 결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연합은 따라서 국회 운영위를 열고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고 청문회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오늘 의총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과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 그리고 최경희의 자살과 한목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를 지켜보면서 국민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무조건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싸기도 한두 번이고 감쌀 것이 따로 있는 법입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은 나라 전체를 망치는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민주연합은 의총 결의문을 통해 죽음으로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했던 망자와 힘없는 경찰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정권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연합은 대여 압박 차원에서 상임위 개최 거부를 경고했습니다. 의총 전에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인 임시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여당이 운영위를 계속 거부하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국회 일정 전면 거부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군요. 오늘 예정돼 있던 상임위들은 어땠습니까? 네, 교문위 법안심사 소위는 열렸고요. 미방위 전체 회의와 법안심사 소위, 그리고 창조경제 활성화 특위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상황은 상임위 부분 보이콧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민주연합은 운영위 소집 요구가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일 예정된 법사위 개최도 거부할 방침입니다.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본회의가 열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민주연합이 임시국회 파행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편 특위와 자원외교 비리 국정조사 시기에 대한 양당 실무 협상도 겉돌고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간 3번을 만났던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들은 오늘은 만남 자체를 갖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민주연합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위한 비대위원 사퇴가 있었던데요. 예상됐던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비대위원입니다. 세 사람은 오늘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비대위원직 사퇴가 사실상의 출마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새 의원의 비상대책위원 사퇴의 변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대위 첫 회의에서 저는 정당 혁신과 정치 혁신이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비대위에 참여했고 또 비대위를 그만두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다행히 10% 지지대에 머물던 우리 당 지지도가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으로 20% 중반선으로 상승한 것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돼서 반드시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비대위원직 사퇴는 제가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당에서 입은 은혜를 갚고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이들 세 사람을 소위 빅3라고 부르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힘을 받고 있는 빅3 불출마론이 앞으로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사람 모두 당대표에 나와선 안 된다는 건데 오늘은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나섰습니다. 이석현 부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3개월 동안 이들 비대위원 3명은 특별히 한 것이 없고 대표 후보 수를 3명으로 제한하는 컷오프 제도는 다른 이들의 당대표 진출 기회를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삼선의 강창일 의원과 재선의 장병환, 노웅래 의원 등이 만나 개파 문제와 리더십 교체 등의 이유로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기로 했고 이후 직간접적으로 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사람이 비대위원 사퇴까지 한 마당이어서 출마를 접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오는 27일과 28일 후보자 등록일까지 10여일 동안의 여론이 상황을 바꿀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그 향배에 따라 비주류 후보군에서도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외 유력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로 예정됐던 불출마 선언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새 의원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본 뒤에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김근태계의 이인영 의원은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추미애, 조경태 의원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민진모 소속의 김영환, 박주선, 김동철 의원은 단일화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뜻하지 않은 악재를 만났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10년 전 인사청탁 의혹입니다. 처남의 취업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청탁했고 그 처남은 8년 동안 거의 일도 안 하고 8억 원 이상 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새누리당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짐짓 통 큰 정치 흉내를 냈지만
딸이 수원대 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무성 대표의 무대응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 위원장은 이 문제에 관해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 위원장의 보좌관들은 취재진들에게 질문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대한항공 청탁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 결자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입장 없으세요? 지금 정부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다 얘기했죠. 예, 그 부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문 위원장은 이 문제가 알려진 어제 당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족 간의 송사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부끄럽다면서 조양호 회장에게 직접 부탁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문 위원장의 처남인 김모 씨는 지난해 6월 문 위원장 부부, 즉 누나 부부를 상대로 1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문 위원장의 부인이 동생 김씨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해 지난 2001년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면서 자신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어제 김 씨에게 2억 8,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문희상 위원장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 미국에 살던 처남 김 씨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후 대한항공 자회사인 미국의 한 컨테이너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고 2012년까지 8년 동안 74만 7천 달러, 우리 돈 약 8억 1천여만 원을 받았던 사실이 재판부 판결문에 명시됐습니다. 십상시 파문으로 정부와 여당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터진 취업 청탁 의혹은 문 위원장은 물론 민주연합 당 차원에서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땅콩회항 파문으로 거센 비난을 받는 대한항공 조 회장에게 과거 여당 실세 의원이던 시절 청탁을 한 것이어서 스캔들로 번질 요소는 충분했습니다.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할 사안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태도 때문입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째인 오늘 문 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비난은 전무했습니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심지어 야당 대표를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의 어떤 잘못이 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크게 해서 정치 공세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 어떤 때보다 야당의 작은 허물이라도 물고 늘어져야 할 새누리당이 왜 이럴까? 왜냐면 그 대한항공 그 회장한테 오래전 얘기도 하고 대한항공 자체 취직시키라 했던 게 아니라 어쨌든 자리가 있느냐 알아봐달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부당한 청탁 이렇게 그걸 몰아가기는 좀 굉장히 옹색하죠. 이처럼 사안 자체가 크지 않고 오래됐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문희상 위원장이 곧 바뀔 대표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대응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옛날에 우리 대표님의 따님 속 사실 많이 상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이 대표들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문희상 대표님께서 솔직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또 얘기를 하셨고 이미 기사도 다 기사화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변인들이 나서서 강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일체 이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누리당 대변인이 언급한 대표님 따님 문제는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누리당이 문 위원장의 처남 청탁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을 테니 김무성 대표 딸 문제도 털어버리자는 또 다른 빅딜 제안인 셈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십상시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언론이 검찰의 결론을 받아 적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청와대는 지난 5월 이른바 유출 경위서라는 보고 문건이 허위임을 알았다는데 허위 작성자의 배우로 엉뚱한 사람들을 의심했을 뿐 허위 작성자는 반년 넘게 그대로 놔뒀다고 합니다.
게다가 숨진 최경위가 유출 주범으로 몰렸지만 이해할 만한 범행 동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의문인데 프레임, 틀만 짜여졌다는 의미로 한 야당 의원은 대충 왁구가 나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반으로 의뢰하겠다. 검찰이 연합뉴스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만드는 수사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출 주범과 유출의 시작과 끝은 최경위 한경위라는 전제하에 청와대와 조홍천 비서관과 박광천 경정 다 속았다라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속은 바 없습니다. 유출 경위라도 제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경찰관 두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위는 자살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다 몰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관이라 경찰 정보관이 뭡니까? 정보를 생명처럼 다루는 신분이고 직업입니다. 이 정보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 정보관이 서울청 최고의 정보관들이 이거를 아무런 동기 없이 그냥 문턱으로 유출했다. 이걸 국민도 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유출을 만약 했다면 이 유출을 감행한 배우, 힘, 뭔가 믿을 만한 근거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부끄러운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종의 일본말이죠. 일본말 찌라시를 대통령께서 쓰시니까 저도 일본말을 쓰겠습니다. 왁구는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찌라시로 규정한 것과 수치의 의미를 철저하고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경제부총리가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 엉뚱한 수치를 들이대다가 시쳇말로 뽀록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는 실적이 아닌 전망치를 들고 나와서 MB정부 때 15조의 부자 증세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MB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예상 수익률을 투자 회수율로 둔갑시켜서 참여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 사업보다 성과가 좋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국회 답변과 이를 반박한 노영민 민주연합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으로 그 실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운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향후 예상되는 투자 회수율이 참여정부에서 투자한 광구는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어요. 그런데 MB정부에서 투자한 광구는 막대한 추가 비용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어요. 뭐 좀 알고 나오셔야지. 아니, 의원님, 어떻게 산업부가 저한테 준 줄 알고 의원님한테 준 줄 알고 그렇게 틀립니까?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요, 참여정부 때는 투자 회수율이 102%밖에 안 되고요. MB정부 때는 114%라고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낼 테니까 보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최경환 부총리의 그 자료를 산업부에서 제출했다고 참고 자료로 만들었다는 건데 대정부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저 양반이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가장 쟁점됐던 것이 투자 회수율이었습니다. 투자 회수율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총 회수율이 참여정부는 102.7%, MB정부는 114.8%, MB정부가 더 많은 회수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의 자료입니다. 이 회수율이라는 것이 참여정부는 대충 현재까지 회수된 거를 얘기하고요. MB정부 거는 뭐냐 하니까 기회수액이 얼마 안 되니까 기회수액과 현재 가치로 환산한 예상 회수액의 합. 앞으로 이 정도가 회수될 것 같습니다라는 것을 합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산업부의 답변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 수익률이랍니다. 그래 당연히 110%가 넘죠. 예상 수익률이 10%가 아니면 신규 투자가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규정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110%가 넘죠. 예상 수익률이. 그러니까 총 회수율이 114.8%. 참 남들이 보면 돈 벌어서 회수한 줄 알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됐던 수익률이다.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거짓 해명과 대한항공의 은폐 시도, 또 여기에 사과까지 각본에 따른 것이었다는 비판이 더해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이나 PD가 보도합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모습을 드러낸 오후 1시 50분. 서울 서부지검에는 15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사무장에 대한 폭행 혐의와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전 부사장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국토부 조사 거쳐서 검찰까지 수사를 오셨는데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승무원 폭행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회항 지시하셨습니까? 검찰은 오늘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찍었다는 박창진 사무장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또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건 은폐를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박 사무장과 당시 1등석에 타고 있던 승객 박모 씨는 이미 검찰에서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 또는 회유받았다고 진술해 어느 정도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또 대한항공은 1등석 승객 박 씨의 동의를 얻고도 국토교통부에는 고객 동의를 얻지 못해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박 씨로부터 명단 제출 동의를 얻은 시점은 지난 12일이지만 국토부에 실제로 제출된 시점은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지난 15일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박 씨 이외의 다른 승객들의 동의까지 구하느라 명단 제출이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한 것은 참고인들의 증언으로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비행기의 항로 변경을 강요해 기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지도 주목됩니다. 검찰은 내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윤이나입니다. 정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대한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분도 약하고 법적 근거도 희박하지만 국영기업도 아닌 민간 항공사가 왜 나라 이름을 사용해서 나라 망신을 시키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간 항공사가 나라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수두룩합니다. 강신의 PD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은 1962년 국영기업 대한항공사로 출범했다가 1969년 한진그룹이 인수하면서 민영화됐습니다. 인수 당시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이란 명칭을 그대로 가져왔고 1984년에 지금의 태국 로고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아시아나항공이 출범하기 전까지 유일한 국내 항공사로 사실상 국영항공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처럼 항공사 이름이 국명에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우선 에어프랑스나 에어차이나처럼 국영항공사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와 뉴질랜드, 이탈리아의 국영항공사에도 국명이 들어갑니다. 대한항공처럼 국영항공사에서 민영으로 전환된 경우로는 일본항공, 영국항공, 터키항공, 에어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처음부터 민간항공사인 경우에도 국명이 흔히 쓰입니다. 미국의 아메리칸항공, 호주의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의 KLM 네덜란드 항공 등이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 고위 관계자 말이라며 정부가 대한항공으로부터 대한이란 명칭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영 항공사도 국명을 쓰는 경우는 수두룩합니다. 아무리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더라도 정부가 항공사 이름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취약합니다. 정부가 회수해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니라 재벌이 손쉽게 세습하는 부와 권력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끌어가야 하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원래 이분이 여기서 딱 일하셨던 분이고, 네. 일하셨던 분이 자기 일했던 사업장 가가지고 자기 이제 부당이익 판결이 나왔으니까 중도익 판결 따라가지고 전달 직접 하고 싶으시다는데. 전달하는 의미가 아니라 피켓 다 드시고 단체를 이렇게 다니시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노동운동을 하시니까 아시지만 이건 뭐 집회지 이게 뭡니까? 여기 지금 추운 데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딱 피켓도 다 내려놓고 여기 오신 분들 저희가 딱 둘이 들어가서 운송할 것 같아요. 드리겠다는 저희가 엄청 막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뒤로 물러나세요. 이게 다 개인 사유지예요. 예? 뒤로 물러나세요. 요거는 딱 들고 저 84번 계약서 쓰신 분이랑 노동조 대표자 저까지 해가 딱 둘이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되죠? 아니, 자기를 관리했던 사람, 자기 근무 관리했던 사람 딱 한 장 전달해드리면 되는 건데요. 돈 띄우 편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피켓 들고는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피켓 들고는 못 들어와요. 이걸 그러니까 피켓 들고는 데리고 나오라고요. 피켓 들고 서면으로 보내면 정확하게 전달은 해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우표 서면으로 보내세요. 서면으로 저희도 보낼 줄 아는데요. 그 억울한 당사자가 직접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추운 데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추워서. 그건 저희도 똑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때문에 저희도 지금 네? 떨고 있잖아요.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근데 밥도 굶었어요. 김영은 우리 조합원은. 저희도 굶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하세요? 나서서가 아니라 나도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근로자라고요. 다 근로자예요. 저희도 돌았으면 다 근로자라고요. 다 근로자예요. 저희도. 헌정 사상 첫 번째 정당 해산 심판의 선고 기일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해산 심판을 청구한 뒤 1년여 만입니다. 오늘 발표된 선고 기일은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모레죠 선고 기일이? 예.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정당해산 심판 결과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날 재판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이전 관련 재판 이후 처음입니다. 네. 자, 박한철 소장이 몇 달 전에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네, 지난 10월에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박 소장은 건배사를 하며 올해 말까지 선고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에 헌재 사무처장은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일 뿐이지 정해진 건 없다고 해명했었고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달 22일에서 24일쯤 선고가 이뤄질 걸로 예상해왔습니다. 박 소장은 민사소송법상 권한을 통해서 오는 19일을 특별기일로 선정했는데요. 예상보다도 더 빨리 선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네, 뭐 현실적인 예상 시점이 올해 말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한 것이 순리다 이런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에서 올해 안에 결론을 내라고 압박을 해왔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화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큰빛 이끼벌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흉측한 모양새 때문에 이게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확인이 됐군요. 네, 환경부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큰비디끼벌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볼을 설치한 것이 큰비디끼벌레가 군집한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단의 일원인 주기재 부산대 교수는 4대강의 보설치가 유속을 떨어뜨리고 수몰 고사목을 많이 만들어서 큰비리끼벌레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우나 기온 역시 큰비리끼벌레 창궐의 복합적 요인이 됐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동안 수자원공사 그리고 여당 여권에서는 아니다,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큰비리끼벌레가 원래 곳곳에 있는 것이다. 4대강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환경부 공식 조사를 통해서 연관성이 입증된 겁니다. 네, 유해성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환경부는 유해성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큰비리끼벌레는 물속 산소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또 암모니아를 배출해서 수질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조사단 안광국 충남대 교수는 모든 생물체는 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험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큰비리끼벌레로 인해서 어류가 죽는 일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전에 발표된 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물론 정부 조사 결과입니다만. 네, 앞서 지난달에 충남 민관 공동조사단이 큰비리끼벌레가 수중산소는 줄이고 또 암모니아성 질소 비중은 높이면서 유해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사멸,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지는 과정에서 물고기가 폐사할 수 있는 수준의 암모니아성 질소를 내뿜는다고 밝혔는데요. 환경부 조사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안 교수는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진행했지만 이번 조사는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특정 지점에서의 분포 양상 그리고 봄, 여름철 발생 조건 등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시아나항공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어요. 사측이 취업 규칙을 변경하면서 사원들을, 직원들을 강압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은 사측이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측이 제시한 안에 동의하라는 강압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경향신문이 오늘 실제로 강압을 겪은 노동자들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들이 나왔어요? 네,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네, 한 노동자가 반대할 거면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냐고 묻자 다른 노동자가 그렇다고 답하면서 상사와의 면담 끝에 결국 서명했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노동자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면담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잠시 보셨는데요. 예. 반대를 하면 사측에서 어떤 식으로 압박을 했다는 겁니까? 사측에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진행하고 또 면담 끝에 서명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만약에 아까 보신 화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하단에 보시면 잠시 화면이 띄워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의 작은 글씨를 보시면 규칙 개정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노사화합 장려금 대상에서 일단 제외되는 점을 전달한다. 이렇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네, 노사화합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일단 제외되는 점을 전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군요. 예. 네, 그럼 이 취업 규칙은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네, 근무 기간에 따라서 상여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 게 변경안의 골자입니다.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고 또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3년분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이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늘리지 않으려고 취업규칙 변경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에서 또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항공기 정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에 자사의 날림 정비를 고발한 글이 게재됐습니다. 사내 메신저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됐던 글을 한 조합원이 복사해서 또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건데요. 대한항공 내부에서 징계가 빈번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10시간 걸릴 정비를 2시간 안에 끝내는 일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뒤에 오후 들어서 삭제됐습니다. 그 삭제된 배경을 두고 게시물의 삭제 권한이 작성자 본인에게만 있는데 부담스러워서 삭제했다거나 또는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 지울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그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상황을 체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결국 상지대가 총장 퇴진 운동 보려온 정대화 교수 파면을 시켰습니다.
네, 오늘 상지대는 긴급이사회를 통해서 정 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 15일에 열렸던 이사회에는 총 6명의 이사가 참석했는데요. 이 중 1명을 제외한 5명은 지난 8월로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측은 이사회 결정에 대한 행정 집행 취소를 교육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지학원 이사회 측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일지라도 긴급 사무 처리권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긴급 처리 사무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기 만료가 8월이면 그 간격이 너무 벌어지네요. 여하튼 이 긴급 사무 처리권이라는 게 실제로 있기는 합니까? 네, 민법에 규정돼 있는 권한입니다. 네, 민법 691조를 보시면요. 위임이 종료됐을 경우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임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 등이 위임 사무 처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사안이라는 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학재단들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상지대 김문기 총장을 설립자로 임명할 때 역시 이 긴급 사무 처리권에 의해서 이사회가 열렸고요. 또 지난해 10월에 조선대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긴급사무처리권에 의해서 이사회를 열고 또 정관까지 변경하려다가 교육부로부터 제지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정윤회 문건 파동, 십상시 파문에 대한 외신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논란을 다뤘던데요. 비판 강도가 꽤 높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국정관여 스캔들이 청와대를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 시점에서 진실을 평가하기는커녕 사건 정황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다면서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근거 없는 거짓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어서 정윤회 문건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정부와 박 대통령은 우려하고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이 문건이 근거가 없더라도 박 대통령에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까? 네,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분열돼 있다는 점, 그리고 박 대통령은 여전히 언제 그리고 왜 침묵해야 하는지 모른다면서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 대통령이 재판에 관해서 언급했던 것들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소송을 거는 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임기가 3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레임덕이 당장이라도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 이렇게 4가지를 짚었습니다. 네, 잘 짚었네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우자 이름도 그렇고 또 지금 병원에 가신 분도 그렇고 희망이 있으니까 끝까지 기운 더 내서 사측과 맞서갖고 힘있게 한번 끝까지 한번 버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서울에 있는 투쟁이나 밀양, 청도에 있는 투쟁, 이 투쟁이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갖는 희망, 기대 같은 게 실은 있습니다. 지금 되게 바람이 약간 좀 선생님 건강 좀 그러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할머니. 우리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힘내십시오. 치면서요. 고맙습니다. 사랑해.
한마디로 표현하면 포근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내 부모한테 어머니한테 얘기하듯이 우리의 아픔을 그런 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어머님들이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어머니는 모두의 자기 자식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더러운 나라를 엄마, 아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온 국민들이 정화시키도록 우리 또 후손, 후손들은 이렇게 안 되도록 만들었고 우리 아이들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 간 지 1년 아직 안 됐는데 사실 많이 지치고 있었거든요. 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분들 보면서 저희는 아직 젊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물론 힘들지만 저희는 생태 같은 자식을 보냈잖아요. 아픔으로 따지면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생명 보낸 저희가 더 아픈데 너무 빨리 지치는 것 같았는데 이분들 보고 정말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10년, 20년 지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돼야 되겠다 그걸 느꼈어요. CK 스타버라고. 그런데 지난 힘 없는 자들을 끝없이 한쪽으로 내몰아내는 이 정권에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바라볼 때라곤 우리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손잡고 연대해서 서로 잡아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요. 이쪽이 힘들면 저쪽이 끌어주고 저쪽이 힘들면 이쪽이 끌어주고요. 그렇게 연대해서 정말 이길 때까지 저항하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책으로 알고 있는데 3권 다 줍니까? 아니 엄청난 선물. 아유 손 시렵겠다. 장갑 가져. 형제들 힘주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단 좀 손을 좀 함성이라도 지르면서 주성진을 좀 힘내라고 좀 외쳐줬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전선 투쟁과 노동자들 그리고 세월호 이렇게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이 국가와 그리고 이 자본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저지른 그 폭력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연대는 손을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의 손을 누가 잡아주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아준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리고 뭔가 세상이 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모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생기 없는 겨울 집안에 눈길 보낼 초록을 준비하느라고 작은 대접 같은 화분 하나 들여놓았습니다. 여린 다육식물이라 온기 있는 실내 아니면
동사를 면치 못했을 텐데.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소나무, 잣나무 아니면 겨울을 견디지 못하는 곳이라. 여린 생명에게 야성을 키우라고는 못합니다. 그런 처지에 사람인들 없을까?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변화 특강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8번째라고 하더군요. 오늘 강사는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최외출의 특별한 외출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외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이고 지난 5월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사건이 불거진 최근에는 또 다른 실세, 조용한 조율자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수백 명이 평일 업무 시간에 들어야 했던 얘기는 새마을 운동의 필요성이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새마을 운동 구상이라고 적혀있는 자료집도 하나씩 받았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밝혔던 공직자 변화 특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공직사회 외부의 신선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자주 접하자.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